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4부. 오늘 하루의 정치권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순서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많이 더운데 더우셨죠?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죠. 네. 근데 전 아주 아까 우리가 이 광고 나갈 때 감기 때문에 아주 지난주에 아주 혼났어요. 예. 저는 사실 이 더운데 감기 걸리면 진짜 골치 아파요. 여러분 아프시지 마시고 다치시면 안 됩니다. 의사들이 또 파업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동훈 캠프 꾸렸다? 라고 말은 했는데 좀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캠프를 아직 안 꾸렸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한동훈 전 위원장 정도면 캠프를 꾸리는데 시간이 거의 안 걸릴 겁니다. 근데 지금 각종 현안에 대해서 페이스북 정치를 시작한 지가 제법 되었고, 또 벌써 도서관에서 책 보는 목격담 정치한 지도 꽤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경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보통 한 달 전에 전당대회 일정이 시작돼요. 전국 투어도 해야 되고 비전 정책 설명회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13일, 대략 한 열흘 안에 출마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23, 4일쯤 되면 아마 후보 등록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임박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할 때 있었던 자원들 인력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 준비하는 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거다. 필요 수순에 따라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지가 좀 된 것 같고, 이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계속 그러한 행보를 하고 있는 데다가 언론의 보도가 또 다 됐습니다. 주변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주변에 어쨌든 최근까지 이 보수 유권자층의 어떤 분열이나 이런 게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 간에 충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맥락은 결국은 총선 패배의 책임론 이런 걸 둘러싸고 보수 유권자층의 분열상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시너지라고 하면 좀 그렇죠. 같이 이제 좀 악순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주변에 얘기했다고 하는 거는 그러한 상황을 좀 이렇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수습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나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여당의 처지가 조금 이제 여러모로 어렵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난번에 총선 패배 이후에 그 총선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총선 대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다, 이렇게 얘기했던 바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로 다음 이제 지도부를 이제 선출해야 되는 그러한 전당대회인데, 그렇게 물러났던 분이 다시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또 상당분의 또 국민의힘 지지자 내지는 당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또 지지하는 것 같고, 여러모로 정황들을 보면. 그리고 당내에 또 기존의 주류라고 불렸던 분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또 그렇게 또 그러면 한동훈 체제로 가자 이런 것도 아닌데, 다양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막 만드는 것 같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제풀에 지금 지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좀 그림들을 보면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각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구조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여전히 총선 패배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이 후폭풍들이 잘 수습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후폭풍 수습하는 역할을 또 제대로 잘 해낼 수 있는가, 그런 조건들이 잘 조성됐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좀 남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3부에서 국민의힘 김상우 의원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만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김상우 의원이 얘기한 게 한동훈 전 위원장 협치 물꼬도 두고 용산관계 고민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협치 물꼬는 근데 이게 고민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용산하고의 관계 지금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온 언론이 다 추측 보도하고 있고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는 것이 총선 과정에서 용산하고 당의 관계가 미묘했다라는 것이고,
특히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는 더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오찬 얘기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의 제의를 뭐 거절한 것도 모양새도 그렇고, 근데 지금까지보다는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 대표가 되면 그 이유가 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봅니다. 왜요? 당 체제 정비안이나 혁신안, 그다음에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당과 정부의 관계에서 시각차나 방향성이 차별성이 노출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이 부분들이 골이 깊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이미 지난 총선 이후에 지금 국민들로부터 받은 명령, 당 체제를 재정비하고 조직을 재정비하고 혁신하라고 한 명령이 아직 실행이 안 됐거든요. 힘 있는 대표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총선 때 우리가 백서에 쓰든 안 쓰든 문제가 제기되었던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지금 상황보다는 전당대회 이후가 오히려 그런 문제점이 더 첨예하게 첨예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세요? 저도 이제 유사한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각자가 같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당내에서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도 지금 하는 얘기가 일종의 러닝메이트 격의 최고위원 후보들 물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의 맥락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손발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보통 그런 구도는 명확하게 예를 들면 과거의 친박 친이 이렇게 확실하게 계파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서로 싸울 때 그럴 때 친박은 누구 대표 후보 누구 그다음에 최고위원 후보 누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편이고 친이계는 대표가 누구고 최고위원 누구다 이렇게 편짤 때 이제 하는 구도지 않습니까? 오늘 뭐 신문 보도나 이런 것들 쭉 보다 보면 그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 이준석 이 대표 문제 한참 얘기하고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당원당규 개정해갖고 만들어놓은 지금 시스템은 만약에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표현하면은 지금 여러모로 이제 뭐 아니다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가 가령 용산에 마음에 안 들 때 용산하고 코드가 맞는 최고위원들이 연쇄적으로 사퇴를 하게 되면 지도부 붕괴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친한동훈파 최고위원들이 과반 이상을 점해야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주변에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이 확실하게 받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도 만약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동훈 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때 이후에 분명히 뭔가 이걸 뭐 계파 갈등이라고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존의 주류 소위 말하는 친윤계와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불거질 수 있다라는 걸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거고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러면 용산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예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용산과 갈등하면서 뭘 추구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용산과 갈등하지만 용산은 가령 용산의 기조는 확실하게 야당하고는 대립구도로 가면서 거부권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국정의 어떤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쥐고 가겠다라는 게 용산의 구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용산하고의 어떤 그런 갈등을 뭔가 감수하면서 야당하고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나름의 보관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냐. 이렇게 접근하면 그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총선도 소위 말하는 2조 심판론의 어떤 그러한 역할 그런 것 때문에 당내에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최근에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거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어쨌든 견제성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 것에 더해서 이 소위 말하는 야당에서 나오는 탄핵론에 대한 방어선을 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명백하게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뭔가 안심하라는 뉘앙스지 않습니까? 용산하고 갈등을 하더라도 마지막 방어선은 확실하게 지키고 간다라는 그게 결국은 어쨌든 야당하고의 전선을 확대하고 야당하고의 전선을 좀 더 첨예하게 만들면서 자기 편 좀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단결시키고 가겠다라는 어떠한 구도로 보이기 때문에 야당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뭔가 잘 풀린다라고 하는 보관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이 지금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용산하고의 갈등 구도가 좀 더 부각되는 거 외에는 사실 달라지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험난할 것 같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여야 총력전입니다. 자, 지금 사법 리스크가 다시 이게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법 리스크 재점화 이런 제목들로 기사들을 쓰시던데 재점화가 아니고요. 현실화, 현재화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요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 결과가 충격적이기도 했겠지만 민주당이 지금 2022년에 9월에 제일 먼저 기소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재판이 이제 1심을 올해 안에 빠르면 나올 수 있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위정교사 혐의와 관련된 것도 올해 안에 재판 뭐 두 개다가 사안이 복잡한 건 아닙니다. 뭐 정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재판을 지연시키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민주당이 선거법 재판을 거의 뭐 2년 가까이 끌어온 것만 해도 진짜 뭐 당력을 기울여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3심까지 가지 않더라도 1심에서 유죄의 판결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도 그 후폭풍은 감내하기 힘들 거다. 민주당도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앞으로 판결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거는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대북 송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추가로 기소된 게 있으니까 원래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로 인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검찰이 기소한 게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한 파장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이 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지나치게 오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에서 어쨌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무슨 뭐 법 왜곡죄를 만들자라든지 수사기관 무고죄, 그렇죠. 판사 선출죄, 판사 탄핵, 검사 탄핵 나올 건 다 나오죠. 지금.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야 이건 정말 부당하기 때문에 이 판사들과 검사들이 잘못했어 이런 여론이 형성이 돼가지고 막 다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 당사자고 그리고 당 대표인데 그 당이 나서서 이렇게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나서서 얘기를 하면 그럼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 일종의 수사 방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억울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억울함을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해명할 게 있다고 보면은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분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 그래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긴 하지만 나름대로 할 말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될 재판이 지금 기소돼 가지고 받아야 되는 게 4개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게 더 있거든요.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돼 가지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또 뭐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자동의 호텔 개발 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또 뭐 수사하는 게 있다고 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굉장히 험난하고 험준하고 상당히 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맥락도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상당히 오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래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지자체장 할 때 정말 많은 비리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민주당 지지를 심정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지 간에 이것은 과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맥락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분히 대응하면 어쨌든 사필 규정으로 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격앙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는 저는 하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막 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좀 더 이 눈에 띄고 이런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재명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자가 발전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의 행태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재작년에
정진상 뭐 김용 뭐 이런 분들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나 판사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고 검찰에 대해서만 공격을 집중해 왔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유아영 전 부지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이 드디어 판사들을 겨냥해서 탄핵이 어떻니 뭐 판사 선출제가 어떻니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법을 확대 해석했거나 왜곡했을 경우에 뭐 관련된 법을 발의하겠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누가 왜곡됐는지 안 됐는지를 심판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사법부 준사법부 전체를 민주당의 발 아래 간섭 아래 놓겠다는 정말 오만방자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볼 때 사회 정의를 유지하는 기본 잣대가 법원의 판결과 정의인데 이 부분들을 정치적 잣대로 끌었다 놨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민주당 내의 의원들이 자가 발전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눈도장 찍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쨌든 당권을 쥐고 지도력을 행사하는 건 이재명 대표니까 이 부분들이 당의 주류 흐름과 다르게 나온다면 제재를 가하든지 못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매우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의 행태가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는 방탄이 급하다 못해가지고 이게 뭐 물불을 못 가리는 지경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대한민국을 유지해왔던 헌법적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훼손될까 싶어서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그 방탄 프레임 속으로 그 더 걸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필요는 하면 없는데 걸어 들어가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예를 들면 법리적으로 오히려 이 문제를 접근을 해서 법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걸어놓은 혐의가 제3자 뇌물 이 시작이고 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뭐 심리학과를 3학년 2학기까지만 했는데 네, 그건 이제 불행한 일이죠. 근데 하여튼 뭐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심리학이 원래 좋은 거예요. 제일 잘 나가는 네, 좋은 일인데 근데 아무튼 이 법 그동안에 이제 뉴스를 계속 본 바 이제 그 뭐 어깨너머로 배운 바 제3자 뇌물에서 중요한 게 어쨌든 그냥 뇌물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부정한 청탁 유무 요게 증명이 되느냐인데 지금까지 이른바 쌍방울 그룹 인사들이 이른바 이 부정한 청탁을 실질적으로 뭔가 했다라고 하는 거는 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소통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그 구조를 사실은 굉장히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이재명 대표하고 공유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공유했느냐. 요것이 증명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요 부분인데 사실은 요것과 관련돼서는 아직 검찰이 확실하게 이런 내용이야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준 적이 지금 없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재판 내용이 이화영 부지사 1심 재판 내용이 상당 부분은 쌍방울 측 인사들의 어떤 진술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구조 속에서 신빙성이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주장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주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판단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최근에 방탄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최근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알겠습니다. 이런 걸 대하는 정권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걸 대비시키는 게 낫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